그 노는 동안에 계속 돈을 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PB들이나 보통 주로 이제 보통 PB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네네. PB들도 사실 저는 한 증권사 PB만 만난 게 아니고 네. 뭐 여러 증권사들 뭐 또 은행에서도 PB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하나금투, 삼성증권 뭐 그런 분들 만나서 미래에셋대우 뭐 이런 데 만나가지고 이제 PB들이 뭐 상품들 추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다 가입을 하고 막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한 2년 좀 넘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정산을 쭉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들어갔고 판 거를 그냥 다 맡기고 한 1, 2년 정도 갖고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이거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들어간 금융상품을 다 정산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0%인 거예요. 3년 동안에 제가 한 30개, 40개 들어갔거든요. 상품을 뭐 3호 뭐 몇 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뭐 3호 막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비상장 주식 뭐가 비상장 주식이 좋은데 뭐 들어가고 무슨 뭐 브라질 채권이 좋은데 뭐 해서 뭐 비과세인데 들어가고 뭐 되게 잘하는 주식 팀이 있다 그래서 막 들어가고 해서 했는데 3년 동안 0%인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수십억을 굴렸는데 0%. 0%. 네. 그래도 그 회사 직원들은 월급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수익률이 붙은 거죠. 그렇죠. 제 돈을 다 가져갔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을 굴린 게 아닌데 3년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고 뭐 수십 개 들어갔으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분산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수익률이 0%인 걸 보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수십억을 전부 다 거기다 넣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나눠서 넣었죠. 뭐 몇 억씩 그러니까 다 나눠서 다 한 거예요? 뭐 그냥 현금만 놔둔 거는 없었어요? 현금도 뭐 아예 현금도 당연히 제가 갖고 있었던 현금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사고 싶으니까 그런 거 상황을 좀 보려고 갖고 있었던 것도 있고 이제 남은 돈들 중에서 되게 흩뿌려서 했던 것 같아요. 상품당 제가 뭐 정확히 얼마씩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게 이제 미니멈이니까 그런 상품들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3호 중심으로 하면 이제 2억 이상, 3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한 그 상품당.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들어갔던 것 같고요. 아마 수익률이 0%라고 해도 다 쓰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은 1년에 1억씩 쓰면 100년 동안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러니까 뭐 약간 여유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 자산 관리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0%는 좀 그래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더 큰 금액을 맡겼으니까 더 잘해줄 줄 알았는데 은행에 넣어놔도 2%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은행에 넣어놔도 수익률이 더 나왔을 텐데 1, 2%는 나왔을 텐데 제가 열이 받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금액의 1%라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네. 1년 동안. 네, 그쵸. 네. 근데 빵 프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빵! 네. 한 14년 뭐 이쯤서부터 했을 거예요. 2014년 그 현금화가 가능했을 시점부터 또 원래 또 현금들도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뭐 2018년 초까지 뭐 대충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4년, 18년 이 정도. 2014년에서 18년간의 수익률 성과가 제로였다. 네, 제로. 그 상품 걸렸던 거 다 정리하고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 데이 트레이딩을 처음으로 했었어요. 물론 이건 제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큰 금액을 싣기에는 유동성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형주들은 거의 안 건드렸거든요. 소형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전략을 이제 분석하고 대형주들을 이제 그러니까 소형주들을 트레이딩을 하는데 제가 돈을 더 넣으면 이제 그 소형주들은 조금 너무 거래량이 적은 거는 제가 거래량을 많이 차지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굴렸고 사실은 제가 데이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어떤 상상을 하고 시작했냐면 그건 프로그램이 알아서 돈을 벌고 저는 그냥 하와이나 이런 데서 뭐 하와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도 전략을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보통 뭐 개인이 해도 한 5-6개는 보통 돌리는 게 한두 개 돌리면 이제 약간 좀 초급 때?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제 한두 개씩 돌리겠지만 어차피 완전한 전략이라는 거 없거든요. 하나하나 전략이 이상이 없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마치 자동차 정비하듯이 자동차나 우리 물건을 계속 쓰면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트레이딩 자동 전략도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 전략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즈음에 제가 생각한 게 이거랑 좀 완전 상관없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 보고 네. 그 사람 무조건 따라서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제 뭐 워렌 버핏도 많이 얘기하지만 워렌 네. 버핏이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데 제가 똑같이는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이제 헤지펀드의 1위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네. 있는 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회사 브릿지워터에서 운영하는 뭐 사계절이라고도 하고 뭐 올베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원래 뭐 머니라는 책에 나오긴 했었어요. 네. 레이 달리오가 나와서 머니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니라고 생각을 했냐면 왜요? 그 브릿지워터 그 홈페이지에 보면 공식 문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올웨더 백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문서가 있는데 네. 그 문서의 내용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이 머니라는 책에 나와 있는 레이 달리오가 밝힌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랑 실제 그 회사의 백서에 나와 있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랑 두 개가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이 책에 이 회사 이 그 브릿지워터에서 나온 문서에는 물가 연동체를 강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어려운 채권인데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물가 연동체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회사채랑 이머징 채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회사채도 없고 이머징 채권도 없어요. 국채만 들어가 있죠. 네, 미국 국채인데 들어가 있는데 이제 중기채랑 장기채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중기채랑 장기채는 같은 그래서 그렇죠. 상관관계가 같은 자산을 또 넣을 필요는 없죠. 네, 똑같이 움직이는 자산을 또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약간 단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여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지만 그 책이 나오던 당시에는 애초에 ETF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나 회사채 중에 쓸만한 ETF가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금융이 더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자산에 더 손쉽게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지금 미국 ETF는 정말 뭐 몇 종목이 있는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거의 종류별로 다 있어서 정말 사람이 잘 선택하기만 하면 거의 헤지펀드가 불리는 거랑 똑같은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국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야 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국채도 종류별로 다 있고 만기 그 뭐 중기채, 장기채, 단기채 다 있는데 레버리지 인버스 다 있고. 네, 레버리지 인버스도 다 있고 뭐 2X도 있고 3X도 있고 정말 요즘은 정말 거의 뭐 백화점 같은 느낌? 요즘 ETF를 보면 뭐 그런 느낌이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따라를 하는데 아무래도 공돌이고 엔지니어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를 싹 다 모았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대전에 있는 그 공대 K공대를 카이스트 나오셨어요? 네네. 1926년부터 원래는 26년까지 모은 건 아닌데 96년까지 데이터를 모으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70년대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하면 올해도 포트폴리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70년대까지 모으고 또 70년대까지 모으고 나니까 욕심이 더 생겨서 대공황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1920년대까지 데이터를 좀 모아서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연평균 뭐 한 9% 요 정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요. 네, 연평균 뭐 9점 물론 이제 세금이 포함 안 된 거라서 세금이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평균 9%고 이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도 뭐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정도의 이벤트라고 해도 버텨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올해 이번 달에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저 포트폴리오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어쩐 이런 게 좀 저한테는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그 자산군이 일단 우상향한다는 거는 다들 의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이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기본 같은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주식의 문제는 사실 예를 들면 가끔 반토막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2008년이나 아니면 닷컴 버블 때도 뭐 많이 떨어졌었고 그럴 때가 가끔 온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채권을 보통 가지고 와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와서 뭐 주식 6, 채권 4 이렇게 비율 맞춰서 투자를 하면 좀 더 스무스한데 이제 브릿지워터,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채권을 뭐 요 정도로 움직이는 그 중위험 중수익 채권을 갖고 오는데 레이 달리오는 그냥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가지고 와요. 하이힐드를. 네, 하이힐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장기채.
네, 하이힐드는 아니잖아요. 네, 하이힐드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미국 채권인데 장기채를 가져온다. 네, 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힐드랑 살짝 다르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장기채를 갖고 와요. 그래서 뭐 20년 이상인 거, 20년 만기가 20년 이상인 걸 가지고 오면 걔네들의 수익률도 거의 주식이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산군이라는 게 결국에는 리스크가 크면 리턴이 높게 돼 있어요. 그쵸. 물론 이거는 단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자산 시장이.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장기채를 가지고 오는데 장기채를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없진 않거든요. 장기채의 가장 큰 약점, 채권의 가장 큰 약점은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를 인상하니까. 그쵸. 금리 인상하면 채권들이 그냥 다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비하도록 원자재랑 금이랑 물가 연동채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인플레 위험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 이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의 변동이 심해? 그럼 변동성 적은 거 가져와. 얘 인플레 약해? 그 인플레 센 애 가져와.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도 타이밍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 금리 인하를 하면 뭐 채권엔 좋으니까 채권을 더 산다든가 뭐 주식을 뭐 예를 들면 내년에 뭐 금리가 상승할 것 같아. 그럼 뭐 원자재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서 많이들 하는데 사실 이 올웨더 같은 스타일의 투자에서는 약간 발상의 전환으로 예상을 안 해요. 그냥 이거의 포지션만 계속 유지하는 거죠. 비율만 매년 계속 일정한 비율로 유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죠. 그러니까 중간 이상 하기가 되게 쉽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그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매력.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원래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얼마나 그 타이밍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주식을 맨날 샀는데 내가 사면 무조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다시 막 오르고 막 이런 경험들 다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언제나 일정 비율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테슬라가 날아간다, 아마존이 날아간다 해도 사실 인덱스 펀드를 그냥 갖고 있으면 그렇게 소외되는 느낌을 받진 않거든요. 어차피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율이긴 한데 뭐 물론 이 비율이 뭐 절대적으로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좋은 투자의 출발점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개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시장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정말 금융 전문가들처럼 매일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할 게 아니면 예측을 안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성과는 어땠어요? 그 성과는 제가 그냥 계좌를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뭐 첫 이제 선발대로 10억 정도를 보냈는데 10억 정도가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10억 정도 넣을 때 되게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저도 되게 쫄았어요. 이게 돈을 못 넣겠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돼도 돈을 못 넣어서 거의 2018년부터 쭉 내내 공부를 하고 2018년 12월쯤에 넣었는데 얼마 안 됐네요. 1년? 1년 좀 넘었죠. 한 1년 3개월? 뭐 정도 됐겠네요. 근데 2018년 12월에 넣을 때 사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때 미국장 막 하락하고 2018년 12월에 미국장이 하락해서 S&P가 뭐 고점 대비 20%인가 10%인가 떨어져서 이제 경제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2019년은 경제위기가 온다. 경제위기가 온다. 경제위기가 온다. 이거 엄청 하던 엄청 얘기가 유튜브에서 금융위기 키워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초입이 아니겠느냐. 2018년 12월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초입이 아니겠는가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90년 정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90년 정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괜찮겠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에 진짜 되게 무서웠는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다 넣었어요. 그 달러를 한 10억 정도 갖고 있었고 달러를 이제 10억을 넣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뭐 지금까지 성과가 한 29% 정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이게 결국엔 전체 자산군의 수익률에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자산군 자체가 뭐 주식도 그렇고 장기 채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연 5에서 10% 사이니까 저는 이 포트폴리오가 결국 연 5에서 10% 사이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전체 자산 시장이 좀 더 좋았던 전자산이 올랐잖아요. 막 금이고 뭐 주식이고 뭐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18년과 거꾸로 간 것 같아요. 18년은 거의 전체 자산이 다 하락을 했던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제가 돌리진 않았지만 돌렸으면 한 마이너스 7% 정도 났었을 것 같은데 2019년은 반대로
이제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전자산이 천천히 이렇게 가라앉는. 네. 그래서 수익이 났고 뭐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계좌를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너 뻥 아니냐 자꾸 이럴까 궁금했는데 제가 쿨하게 공개했더니 그냥 다들 30%가 넘었네, 원화로. 원화 수익률이 30%가 넘었어요. 네, 원화 수익률이 30%가. 보시면 원화 평가 손익이 2억 8,600에 찍혀 있고 수익률이 30%.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그래서 요 정도가 수익이 났고요. 30%. 연간 30%. 2019년이 조금 이례적이긴 했다. 네, 2018년이었으면 마이너스 7, 8% 정도의 포트폴리오 수익이 나왔을 거고 2019년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왔고 2020년은 또 어떨지 모르는 거죠. 네, 어떨지 모르는 거고 사실 한 19년까지는 한 24%? 23% 정도인데 7%가 더 오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2달 정도 만에 많이 올랐네. 저도 사실 약간 오랜만에 봐서 제 계좌를 제가 자주 안 보거든요, 어차피 계좌를.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면은 자산 배분을 했으면 별 조정을 해줘야 되죠. 조정해줘야 돼요. 조정 주기는 얼마? 조정 주기는 1년 정도에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쪽 업계에서의 그 업계의 어떤 약간 컨센서스예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연에 한 번. 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미국 주식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조금 비싸니까 저는 이제 달보다는 귀찮은 것도 있고 뭐 크게 더 좋은 점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뭐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 해도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무난하다라는 게 이제 보통. 매매를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매달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증액을 해야 되니까. 들어온 돈은 또 사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 배당도 재투자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배당이 쌓이면 다시 투자하고 배당 쌓이면 투자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손이 가긴 가는데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이제 비율만 맞춰주면 된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스타트업 했는데 그거 카카오에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된 스타트업에 인수가 2천억대, 밸류 2천억대.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성공이 물론 저건 아주 작은 성공이지만 엄청 큰 성공이에요. 그런 작은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왜 성공했냐 이렇게 성공의 요인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약간 여기서 약간 어이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운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2010년대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할 수 있는 나이 20대 후반이고 싱글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약간의 경험이 쌓이고 창업을 할 수 있을 때 즈음에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죠. 스마트폰 저희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스마트폰이 다 퍼진 거고 또 인수제의를 사실 여러 회사에서 했거든요. 유명한 오늘 언급된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에서도 인수제의를 받았어요. 진짜요? 어디라고 말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 회사에서 인수제의를 받았는데 그 회사 중에서 헤지펀드에서 헤지펀드에서 받았으면 참 좋았어요. 어쨌든 여러 회사에서 인수제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하필이면 운 좋게 카카오를 고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운이 좋았고 그냥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재밌는 걸 했는데 약간 운이 좀 잘 따른 것 같아요. 현타가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건져갈 건 이거예요.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사실 머니에 나온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엔 투자의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뭐 맹신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당연히 이제 많이 고민하시고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출발로 해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제가 계좌 공개를 한 작년 말에 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블로그에서 계좌 공개를 했더니 뭐 반응도 반응인데 사람들이 레버리지 써서 하겠다라는 연락을 너무 많이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잘 아는 자산을 레버리지 쓰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모르는데 다 레버리지 쓰고 뭐 어디서 갖고 오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비율을 공개하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사람들이. 자, 다음 시간에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니까요. 네, LTCM의 사례를 다음 시간에는 LTCM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거 있어요. 제가 추천 영상으로 슈카월드님이 LTCM을 다루셨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 특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 쓰는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투자의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단태님과 주식 투자 얘기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